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루치기란 말의 유래는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쓴다는 것을 뜻하기도, 또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하다는 팔방미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음식에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두루두루 입맛에 맞는 음식이 두루치기란 뜻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92.7MHz 성주방송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3대 담수어와 5대양과 6대주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두루치기 5대양과 6대주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5대양은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말합니다. 대양은 넓고 큰 바다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전체 표면에 물이 차지하고 있는 지구 표면의 약 74%가 물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는 수권을 말합니다. 그중 바다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양의 염도는 약 35%이고요. 전체 바닷물은 30%에서 38% 사이가 됩니다. 대양의 절반 이상이 30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닷물, 시워터 또는 해수는 바다를 이루는 물로 소금을 비롯한 온갖 무기염료들이 녹아든 짠물이고, 지구에 존재하는 물 대부분은 바닷물입니다. 특징은 바닷물은 투명하지만 미세 입자의 산란으로 멀리서 보면 푸른색을 띠고, 플랑크톤이 풍부할 경우 녹색이나 적색을 띠기도 합니다. 민물인 담수는 바닷물의 반대말입니다. 담수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우간다 진자시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 순회의 초병으로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가 우간다 남동부 지역 전체를 호수 일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적도에 위치한 동아프리카 내륙국으로 중동부 지역에 속하는 해발 1200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주기적으로 큰 홍수를 일으키는 나일강의 원천지에 대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찾아왔지만, 아프리카 내륙 어딘가에 있다는 커다란 호수가 그 수원으로 추정되고만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67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10개국 1억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강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6년 말 영국의 왕립지리학회에서 아프리카 탐험 계획을 세우고 탐험가 버튼에게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거대한 내륙의 호수를 찾도록 의뢰했습니다. 탐험 중 버튼이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동안 일행인 영국 탐험가 존 해닝 스피커가 단독으로 탐험하여 북쪽에 있는 커다란 호수를 1858년 7월 30일 발견하여 당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호수라고 명명했습니다. 빅토리아 호는 면적이 69,484제곱킬로미터고 길이는 402km, 넓이는 322km로 아프리카에서 제일 넓고 큰 중부에 있는 호수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되고 남한 면적의 약 70%, 서울 면적의 약 113배나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탐험가 스피커가 나일강의 원천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한 언덕에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수 안에 물이 솟아나는 원천지를 2014년 갔는데 두 평 남짓해 보이는 평평한 바위틈 사이에서 10m 높이로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방문한 날은 인근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호수물의 수위가 높아져 솟아오르는 물의 높이가 낮게 보였습니다. 나일강의 원천지라는 뜻인 Source of the Nile, 영어 팻말이 세워져 있고 기념품을 파는 작은 수상 가게도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호수 깊이가 40m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몸이 오싹해지더군요. 최고 수심은 83m라고 하네요. 호수에 간리의 유해를 뿌리고 호수 주변 한쪽에 흉상이 세워져 있었고요.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3국이 국경을 맞대는 호수였습니다. 호수 서쪽에서 카게라강, 동쪽에서 미라강 등 생활 하수도 하천에 흘러들고 있었고 백나일강의 원천지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의 원천이 빅토리아 호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일강에 이르는 물 수위 조절을 이집트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집트에서 호수 위에 다리를 건설하여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이웃 나라 케냐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평면으로 볼 때 넓은 강처럼 보였고 물이 맑지는 않았으나 호수에는 각종 크고 작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어부들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담수에서 잡은 물고기의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또 호수 변두리에는 각종 수초들이 무리지어 떠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호수는 어딘지 궁금하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는 카스피해 호수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습니다. 호수 면적이 약 37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호수입니다. 그러나 호수라는 용어는 적용하기 어려워 카스피해로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호수인지 해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카스피해 염분 농도가 높은 염해지만 크기와 수량면에서는 가장 큰 호수로 인정받고 있어 가장 큰 호수라 불리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로는 이란,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큰 호수는 수페리어 호수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인 캐나다에 있습니다. 면적은 82,100제곱킬로미터고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미국, 캐나다의 미시건주와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온타리아주에 걸쳐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요. 혹시 미국, 캐나다 국경에 걸친 이리 호수에서 온타리아 호수로 흐르는 나야가라 강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둘러보느라 수페리어 호수를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고 이과수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히고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빅토리아 호수가 되겠고요. 네 번째,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는 티티카카 호수가 되겠습니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역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83만 702제곱킬로미터고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의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를 19세기 영국의 챌린저호가 3년 6개월간 세계 60여 개의 해역을 돌며 해양 조사를 한 결과 어느 바다의 물이든 염류 비율은 약 77.7%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 합니다. 염화 나트륨 염소가 55%, 나트륨 30.6%, 황산염이 7.7%, 마그네슘이 3.7%, 칼슘이 1.2%, 칼륨이온이 1.1%, 중탄산염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7가지를 통틀어 바닷물의 염류라 합니다. 이 중 함유량 1, 2위인 염소와 나트륨이 바닷물에서 짠맛을 내는 원인이 됩니다. 바닷물은 모두 해양 생물이 고향으로 삼는 곳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날 땅 위에 사는 육상 생물들도 모두 바닷속에서 살다가 육지로 진출한 생물들의 후손이라네요. 96%가 순수한 물인 H2O가 되고 평균 염도는 3.5%입니다. 바닷물이 짜서 염분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맛을 짜게 하겠느냐라는 말이 마르코복음, 루카, 마테오복음에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며 경종을 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이 짤맛을 잃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금에 물을 부으면 싱거워졌다가 말리면 다시 짜지게 되지요. 어린이가 있으면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짠맛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짠맛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을 아랍 사람들은 연료로 사용합니다. 아래에는 낙타똥을 넣고 연판 위에 소금을 깐 뒤에 그 위에서 빵을 굽는데 소금은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마른한 연판의 소금은 약 15년 정도 사용한 뒤에 화력을 잃으면 그 소금은 땅에서도 소용이 없고 거름으로도 쓰지 못해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신자가 제9시를 못하면 아니 믿음만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염도를 말하다 보니 사해가 생각나는군요. 여러분도 사해, 죽은 바다를 가보셨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입니다. 저도 오래전 예수 부활을 앞둔 성주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팔레스타인 요르단 강 서안지구 사이에 있는 소금물 호수로 요르단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르단 강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나가지 못하고 사해에서 끝납니다. 호수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고 서울특별시 면적과 비슷하답니다. 이름에 해가 붙었으나 실제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성서에 나오는 로스의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해발 저도가 마이너스 430.02m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육지이기 때문에 주위 물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면 정발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수분은 정발되어 빠져나가더라도 물속에 든 광물질은 정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광물질이 쌓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양의 염분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사해의 물속에 든 염분 함량은 무려 31.5%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 체액의 농도와 똑같은 생리 식염수가 0.9%, 바닷물의 평균 염분 함유량이 3.5%입니다. 31.5%면 일반적인 바다에서 쉽게 뜨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부력으로 동동 떠다닐 정도여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밀도를 계산해 보면 대략 1.25g으로 일반적인 바닷물인 1.025g보다 최소 20% 이상 무겁습니다. 언젠가 제자 신부가 사해에 들어가 누워서 책 읽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줬는데 신부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랬거니 했습니다. 저도 사해를 갔을 때 들어가서 누우니까 뜨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맥주병인데 말입니다. 높은 기온과 높은 염도가 갖추어질 때 최상의 소금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사해가 바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호숫가에서 완전한 정육면체 모양의 소금 결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해 구석구석 돌덩이처럼 생긴 하얗게 된 소금 결정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보통 가공소금을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정도로 순도가 높아 어마어마하게 짭니다. 큰 상처가 아니라 면도한 흔적 같은 데라도 닿으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바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염도가 굉장히 높아
너무 오래 있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손, 발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사해의 엄청난 염도는 각종 광물질이 녹아들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해에는 다른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때문에 사해 소금은 맛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사는 수중 생물은 없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흘러 들어가지만 엄청난 삼투압 때문에 얼마 못 버틴다네요. 글자 그대로 요르단을 넘어오면 수중 생물들은 곧 전신의 수분을 사해 물에 바치고 산채로 젓갈이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끈질긴 미생물들은 이런 험악한 환경에서도 적응해서 살아가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이 미생물을 먹고 사는 특이한 파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파리는 몸에 촘촘한 털이 있어 물속에 들어가도 몸 주변에 공기 주머니가 생겨서 사해물이 몸에 닿지 않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고염도에 적응한 생물들과는 별도로 2011년에는 한 연구원이 스쿠버 다이빙으로 호수 깊은 곳까지 조사한 결과 민물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구멍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변 지하수와 섞여 염도가 낮아진 물에는 더욱 다양한 미생물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탄자니아 국가가 되겠습니다.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대양은 외국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개방된 하천, 운하, 해협의 국제수로가 기구 전체 바다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남빙양을 말하고 북극해, 북빙양의 5개의 대양으로 나눈 것입니다. 남극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2000년 국제수로기구의회에서입니다. 남극해는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해양학에서는 북극해를 대서양에 속한 지중해로 취급하기도 하고요. 태평양, 대서양은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대양의 각 부분에는 바다나 만, 해협 등의 이름이 붙습니다. 5대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태평양으로 전체 해양의 2분의 1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합쳐 3대양으로 부릅니다. 3대양의 면적은 전체 해양의 90%에 달하고 그 중에 가장 염도가 높은 바다는 인도양입니다. 그러면 태평양은 아프리카, 유라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대양으로 면적이 1억 6,52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 지구 바다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입니다. 지구 육지의 총 면적이 약 1억 4,900만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육지 면적을 합쳐도 태평양보다는 작습니다. 북쪽 끝은 북위 66도에 있는 베링 해협을 경계로 북극해와 닿고 남쪽 끝은 남위 65도를 경계로 남극해와 닿습니다. 서쪽 끝은 동경 100도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경계로 인도양과 닿고 동쪽 끝은 서경 65도에 있는 마젤란 해협을 경계로 대서양과 닿습니다. 홍해나 동해같이 대륙에 가까운 해역을 제외하고 일본 열도에서 아메리카 대륙 서안에 있는 해역만을 태평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 열도와 필리핀 군도, 뉴기니 섬, 오스트랄리아 대륙이 서쪽 경계가 됩니다. 태평양을 남북으로 나누면 적도를 경계로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으로 나뉘고 날짜 변경선을 경계로 동서로 나누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으로 나뉩니다. 태평양 이름의 유래는 본래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져 있던 거대한 대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이어지며 대서양과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베링 해협이 있어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빙하기 때에는 해수면이 낮아서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베링 육교라고 부르는데 육교를 통해서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진출한 인류의 후손이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들 역시 해수면이 낮았던 빙하기에 인류가 건너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발생한 이래 태평양과 대서양은 세계 끝으로 여겨졌는데 1521년 마젤란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였습니다. 그 후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많은 구미 열광들이 너도나도 동인도 회사를 세워 태평양 일대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이후 태평양 일대의 국가들은 구미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열강의 힘에 못 이겨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유럽 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필두로 인도를 거쳐서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횡단하여 일본의 문호를 열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요. 이후 열강의 대열에 합류한 일본은 태평양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남태평양 군도들을 남양군도라는 이름의 직할지로 두게 됩니다. 1941년 일본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며 미국과 일본 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태평양에 일본 해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출진하자니 연료 부족 때문에 폭격기가 일본 본토에 닿기가 어려워 미국으로서도 일본 본토를 공습하는 일에 힘에 붙였습니다. 거듭된 해전으로 미국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차츰 손에 넣게 되고 일본 본토를 제공권에 놓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도쿄 대공습이 이루어지고 일본 본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종료된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때문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제공권을 미국에 빼앗긴 일본은 미국의 폭격기에 의해 쑥대밭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투항했고 일본의 점령하에 있던 태평양의 국가들은 독립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 점령하에 있던 지역들은 미국의 패권하에 놓이게 되었고 아시아 대륙은 소련과 중국의 패권하에 놓이게 됩니다. 양대 세력이 충돌하게 된 것이 바로 한반도고 한반도는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는 북아시아, 러시아, 동아시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가 속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에는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미셸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키리바시, 폴리네시아, 투발루, 시모아, 통가가 속합니다. 북아메리카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속하고요. 남아메리카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대서양은 지구의 5대양 중 하나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세계에서 태평양 다음으로 큰 대양이고요. 부속해는 포함해 총 면적은 1억 646만 제곱킬로미터고 지구 표면의 5분의 1에 이르고 남북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의외로 거대한 한국에서는 주로 대서양이 잘린 세계 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략의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 수심은 3,646m고 최대 수심은 푸에르토리코 해구의 밀워키 해면 8,376m입니다. 북극해에서 아프리카 남단까지 뻗은 약 14,970km의 어마한 길이의 수중 산맥인 대서양 중앙 해력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각을 계속 생성하여 좌우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아이슬란드의 화산섬들을 만들어냈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분리시킨 장본인이 됩니다.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북대서양에는 아이슬란드가 있고 타이타닉이 침몰한 곳이 북대서양입니다. 남대서양에는 포클랜드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와 세인트 헬레나가 있습니다. 태평양에 비해 대서양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수온입니다. 대서양은 태평양에 비해 전반적으로 1, 2도가량 바다수온이 높습니다. 그만큼 정발량이 많아져 대서양이 5대양 중 염분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발량에 비례해 허리케인의 급격한 발달과 미국과 카리브해 국가들이 연례 행사로 허리케인을 얻어맞아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양입니다. 대서양, 태평양과 함께 세계 3대 대양으로 꼽히고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고 생성 연도가 빠르지만 구조는 가장 복잡합니다. 아프리카 남단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동서 최장 거리가 1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구 해양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평균 수심은 3,890m입니다. 자바 남쪽 해안에서 떨어진 자바 해구의 순입니다. 순다 10년이 7,450m로 가장 깊습니다. 인도양은 북쪽으로 이란과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동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반도와 인도네시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도 오스트레일리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는 남극과 면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에서 대서양과 합류하며 동쪽과 남동쪽으로 태평양과 합류합니다. 인도양 해역을 규정짓는 문제는 복잡하여 아직 미정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널리 인정되는 통설에 따르면 우선 대서양과 아프리카 남단의 아굴라스 곳에서 남극 대륙 해안에 이르는 동경 20도선을 경계로 합니다. 남동쪽으로 태평양과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태즈메니아 섬의 사우스 이스트 곳을 기점으로 하여 남극 대륙 해안에 이르는 동경 147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태즈메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베스 해협은 때로는 인도양의 일부로 때로는 태평양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북동쪽의 경계는 규정짓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계는 북서쪽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런던 대륙을 기점으로 하여 티모르해를 가로질러 소순다 열도와 자바섬의 남쪽 해안을 잇고 다음으로 순다 해협과 수마트라 해안을 연결하는 경계입니다.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시아 반도의 경계는 보통 싱가포르 해협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도양은 다른 대양에 비해 부속해가 적은 편입니다. 북쪽으로는 홍해와 페르시아만, 북서쪽으로 아라비아해, 북동쪽으로 안다만해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안다만과 오만만이 북서쪽에 있고 벵골만은 남서쪽,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은 오스트레일리아 남쪽 해안에 있습니다. 인도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서양이나 태평양과는 다릅니다. 북반구에서 육지로 막혀 있어 북극에까지 뻗어 있지 않고 온대나 한대 지역도 없습니다. 부속 도수도 많지 않고 대륙붕도 좁은 편입니다. 비대칭 구조를 가진 유일한 대양이고 북쪽에서는 반년마다 표층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저를 흐르는 물이 인도양 바깥에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독립된 수원이 없고 염분을 함유한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수원으로 합니다. 특히 북부에서는 수면 아래층에서 산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네 번째 남극합니다. 남극 대륙 이외의 다른 어떤 대륙 지리에 의해서도 단절됨이 없습니다. 가장 좁은 협착부는 남아메리카와 남극반도 북극 사이의 폭이 1000km에 달하는 드레이크 해협입니다. 대서양의 구조는 폭이 대개 260km 미만인 대륙붕을 포함합니다. 대륙붕의 폭이 최대가 되는 것은 헤들해와 로스해 부근으로 2600km가 넘습니다. 대륙붕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대양분들이 발달해 있고 대양분들 주위에는 대양 해평들이 둘러싸여 때로는 심해의 구렁성 산맥들이 경계를 이룹니다. 좁은 해구들도 발달해 있고요. 양쪽 측면이 높은 절벽을 이루어 현저한 기복력을 보이는 해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의 동쪽에 있는 사우스 샌드위치 해구가 됩니다. 남극해 해류의 흐름은 복합적입니다. 남극 대륙의 해빙 빙기에 의해 냉각된 물은 침강하여 대양의 바닥을 따라 북쪽으로 흘러나가고 해면에서는 같은 양보다 따뜻한 물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에서 남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두 해류가 만나는 곳이 남극 수렴대가 됩니다. 구조와 그 밖의 단세포 식물들로 구성된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남극해에서 먹이사슬의 상층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생물은 작은 크릴새우들입니다. 연안 해역의 해저 동물로는 고착성의 헤드로청과 산호충, 해면, 이끼벌레가 있습니다. 집단 약탈 생활을 하는 개 모양의 바다거미와 등강류, 환형충의 다모류, 섬개, 불가사리, 온갖 종류의 갑각류와 연체 동물이 있습니다. 해저에는 등가시치, 바다고둥, 민태, 대구 모양의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희귀한 무척추 고기로는 먹장어와 홍어가 있습니다. 남극 수렴대 이남에 많은 종류의 심어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해역에만 사는 것은 꼬치고기 1종과 셋비늘치 2종, 총 3종류뿐입니다. 그리고 5번째 북극해입니다. 북극에 위치한 바다로 넓이는 1405만 6천 제곱킬로미터고 남극 대륙과 면적이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5대양의 하나로 북빙양이라고도 했습니다. 경계선도 뚜렷하지 않은 도너츠 모양의 바다 남극해보다는 낮지만
대양준 셋째 인도양의 5분의 1 면적에 불과해 상위권 3대 대왕과 같이 끼워주기 좀 그랬는지 요즘은 북극해로 표기하는 편입니다. 평면 세계 지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에 둘러싸인 지중해가 됩니다. 그린랜드 해를 북극해로 분류하면 아이슬란드와도 접합니다. 실제 태평양과 접하는 경계와는 달리 대서양 쪽과는 경계가 모호해서 대서양의 일부란 주장도 있습니다. 평균 수심은 마이너스 1038m고 최대 수심은 마이너스 5450m입니다. 북극점의 수심은 마이너스 4261m고요. 상당 대부분이 얼어붙어 있어 항해가 곤란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북서항로와 북동항로가 개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 북극해 지하에 천연자원이 많아 국가 간 분쟁이 있습니다. 남극해 일부를 랍테프해, 카라해, 링크해, 백해, 바렌츠해, 축코해, 보포트해, 그린란드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북극해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미국의 알래스카, 노르웨이, 캐나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는 과거 전강기에는 접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빼앗겼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황소윤의 캐나다 노래가 되겠습니다. Baby, we are losing sleep.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tonight. Lying on a white bed, waiting for time to pour out. It is not a give and take. It is not a holiday. Yeah. There is not a single day. It is not for me to say. Half of my body, half of my mind. I wait, but I don't wish the fate are for us. Half of my body, half of my mind. I wait, but I don't wish the fate are for us. Yeah. Middle of the night, babe, waiting over your day to start. Only when you're close to me, I close my eyes and see you holding me in the dark. It is not a give and take. It is not a holiday. There is not a single day. It is not for me to say. Yeah. To the stars, out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세 번째로 대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커다란 육지를 말하는데 하나의 대륙에 여러 나라가 이웃해 있기도 하고 바다나 산맥이 대륙과 대륙을 구분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6대주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대한민국과 몽골, 중국, 일본,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요르단, 쿠웨이트 등 17개 나라가 속해 있고요. 위치는 동반구의 북부고 인구는 43억 5천만 명이 됩니다. 면적은 4,50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많은 대륙이며 규모도 가장 커서 세계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대륙보다 거대한 산맥이 많고 해안선도 가장 깁니다. 폭넓은 기후대가 발달해 있어 가장 다양한 형태의 동식물이 분포하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북쪽은 북극해,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인도양에 둘러싸여 있고 남서쪽은 지중해와 흑해, 서쪽은 유럽과 경계를 이룹니다. 북동쪽으로는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아메리카와 마주하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합류 지역을 지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는 스웨즈 지역으로 이어지고요. 대륙을 일컫는 말보다는 지리학적인 지명에 가깝습니다. 아시아라는 지명이 생긴 것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 동쪽에 있는 지역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쪽을 의미하는 아시아어 아수에서 유래했으리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다른 가설로는 원래 에페소스의 평원지대를 가리키는 한 지역 이름이었으나 점차 아시아 본토 서쪽 끝 현재의 소아시아에 해당하는 아나톨리아 지방과 나머지 대륙 모두를 포함하는 지명으로 확장되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은 수에즈 운하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두 개의 좁은 해협은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은 유럽의 발칸 반도로부터 아시아의 아나톨리아 지방을 분리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최근에 형성되었고 구조가 가장 복잡한 대륙이라고 하네요. 아시아의 진화는 거의 440억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대륙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륙을 동쪽과 남동쪽으로 두르고 있는 활덩처럼 굽은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호상열도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대륙 물질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새로운 육지가 계속 생겨나 호상열도와 본토의 간헐적인 충돌에 의해 대륙궤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는 지구의 대륙입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일부고 북쪽으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북동쪽으로 스웨즈 운하와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이름의 유래는 라틴어로 튀니지 북부 지역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아프리에 라는 라틴어로 무엇의 땅을 뜻하는 전미사인 시아가 붙어서 아프리카의 땅이라는 뜻이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단어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로마 제국의 아프리카 속주가 설치된 옛 카르타고 영토, 지중해와 사하라 사막 사이에 끼인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만 가리키는 좁은 명칭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항해 시대를 거쳐 사하라 남쪽으로도 거대한 땅이 계속 이어져 있음이 알려진 후 최북단 튀니지부터 최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 전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이지만 인류의 발상지고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모든 대륙에 퍼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그 국가 목록을 보면요. 북아프리카는 리비아, 모로코,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수단 그 7개국이 속하고요. 동아프리카에는 에리트리아, 지부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남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케냐, 탄자니아, 세이셸, 모잠비크, 말라위,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등 16개국이 속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에는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등 7개국이 속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는 앙골라와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콩고 공화국, 가봉, 적도 기니, 상투메 프린시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카메룬 등 9개국이 속합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 말리, 니제르,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가나, 토고, 베냉 등 19개국이 속합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남수단이 있습니다. 남수단은 수단에서 분리되어 나왔음에도 북아프리카가 아닌 동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로 분리가 됩니다. 이유는 문화적으로 동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는 종종 서아프리카나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서아프리카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북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과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쪽의 아랍권과 남쪽의 흑인 문화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는 레위니옹, 프랑스 해외주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는 마요트, 코모로 제도의 섬 중 하나로 다른 섬들이 독립할 때 이 섬만 주민들이 프랑스 자치령으로 남기를 희망해서 지금도 독립하고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성인국이 있습니다. 서사하라가 됩니다. 모로코로부터 독립운동 중인 지역과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기도 했습니다. 50여 개국이 승인하였지만 국제적으로 독립 인정은 받지 못하며 대부분 지역을 모로코가 시료 지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아프라가 나이지리아 내전으로 1970년 멸망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속한 지역이었지요. 소말릴랜드가 있습니다. 소말리아 내전에서 독립을 선언한 사실상의 국가로 동아프리카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자와드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투아레그족을 중심으로 말리 영토 절반을 차지하고 새롭게 나타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연합이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2013년 소멸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서부 토고랜드와 암바조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두 번째로 큰 대륙으로 12억이 넘는 인구와 54개국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말로 뭉뚱그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체를 두고 아시아 사람, 아시아 말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국과 이란이 같은 아시아임에도 문화가 비슷할 리가 없지요. 북아프리카는 같은 아랍권으로 분류되는데도 그 중에서도 모로코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보다 차라리 스페인이 더 가까운 나라입니다. 알제리와 튀니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보다 프랑스에 더 가까운 나라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 이상으로 민족 집단 간 정체성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같은 나라 내부인데도
포르투갈과 핀란드급으로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섬나라여서 다른 아프리카 나라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럽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랄 산맥과 카프카스 산맥, 우랄강과 카스피해, 흑해와 에게해의 물길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구분한 지역을 일컫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가 되겠습니다. UN 분류에 따르면 유럽은 49개의 정식 국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가 됩니다. 면적은 1018만 제곱킬로미터고 한반도의 44배 수준입니다. 육지 면적이 998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킬로미터인 캐나다와 983만 제곱킬로미터의 미국보다 약간 더 큽니다. 유럽의 실제 면적보다 크게 보이는 이유는 평면 세계 지도 때문입니다. 지구 본으로 보면 유럽은 물론이고 평면 지도에서는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 그린란드와 러시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큰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아르헨티나의 약 7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생각보단 그렇다는 것이 아프리카의 3분의 1 수준이고 확실히 작지 않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은 영문으로는 에우롭, 한자 표기로는 엄차하여 구라파라고 포기합니다. 서구 세계를 지칭할 때 구미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가 구라파의 구가 됩니다. 미는 북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앵글로 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말합니다. 유럽을 지역별로 나누어 서구권, 동구권으로 지칭할 때의 구 역시 구라파의 구를 씁니다. 같은 어원을 따라 주로 항공사나 해운사 등에서 쓰는 말로 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 강대국을 보면은 고대 시대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고대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서는 동로마 제국과 프랑크 왕국, 프랑스 왕국, 신선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16세기에서는 프랑스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 제국, 포르투갈 왕국,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있고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서는 프랑스 왕국과 네덜란드 제국, 스웨덴 제국과 스페인 제국, 오스만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서는 프랑스 왕국과 함스부르크 제국, 즉 오스트리아 대공화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 왕국과 대영 제국, 러시아 제국과 스페인 제국, 오스만 제국이 있습니다. 19세기부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대영 제국과 독일 제국, 프랑스 제1제국과 제2제국,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대영 제국과 프랑스, 제3공화국, 나치 독일과 소련, 이탈리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서는 소련과 대영 제국과 프랑스, 수독, 이탈리아가 있었고요. 현재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14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784만 제곱킬로미터고 인구는 3억 8,600만 명입니다. 근데 2016년에는 4억 3,35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언어는 남아메리카에 스페인어가 있고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영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은 토착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사용되는 비율은
남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용되는 언어는 크게 과거 식민지 열강이 사용하던 언어이거나 아니면 원주민인 인디오들이 사용하는 많은 토착어가 있고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개국 중 브라질에서만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1494년에 체결된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의해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3개국이 있습니다. 1975년 11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수리남은 공용어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1966년 5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가이아나에서는 영어를, 1667년 이후 프랑스령이 된 프랑스령 기아나에서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특이하게도 제1언어인 스페인어를 69.4%를 사용하고 이 외에도 케추아어가 17.43%고 아이마라어가 10.6% 등 총 37개 언어가 2009년 신헌법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미는 서반구에 있는 대륙으로 대부분 남반구에 있고 일부분은 북반구에 걸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파나마 지역을 통해 북아메리카와 연결되고 서쪽에는 태평양, 북동쪽에는 대서양, 남쪽에는 남극해와 접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란 말은 1507년 지도 제작자인 마르틴 발트제 밀러가 마티아스 링만이 아메리카 대륙이 서인도가 아닌 신세계임을 주장한 최초의 유럽인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기념하여 아메리카라 부르기를 제창하여 널리 승인되면서 붙여진 것입니다. 대륙 면적은 1784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지표면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 대륙의 인구는 약 4억 3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남아메리카는 네 번째로 큰 대륙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유럽 순이고 인구로는 5번째로 많습니다. 여기에 속한 나라는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포클랜드 제도와 프랑스령 기아나 14개 나라가 속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콜롬비아와 파나마 국경이자 파나마 지역을 가르는 파나마 운하를 경계로 중앙아메리카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 남북아메리카를 하나의 대륙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부분은 남아메리카 판에 속합니다. 남아메리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앙헬 폭포가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용적 기준으로 가장 큰 아마존 강이 있고 가장 긴 안데스 산맥, 최고봉은 아콩카과산으로 6,962m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인 아타카마 사막과 가장 넓은 열대 아마존 우림과 가장 고도가 높은 수도인 볼리비아의 라파스, 상선이 다니는 가장 고지대의 호수인 티티카카오, 남극을 제외하고 세계 최남단의 지략인 칠레의 푸에르토 토로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주요 지하 자원은 금, 은, 구리, 철광석, 주석, 석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은 남아메리카 국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전쟁이나 급속한 경제 발전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부 주요 자원 생산에 집중하는 경제 구조 때문에 산업 분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의 주요 자원 간격이 요동칠 때마다 남아메리카 경제도 함께 뒤흔들렸고 극심한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몇 나라 자원 수출에 급급한 경제 구조를 개편하여 산업 분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북아메리카가 됩니다.
면적은 약 2,470만 제곱킬로미터고 그 지역에는 5억 9,5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24.6명이고 아시아의 69명이나 유럽의 80명과 비교하면 다른 신대륙과 같이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25개국이 있습니다. 북미는 캐나다와 미국 그린랜드가 있고 중미는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카리브,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 키츠네비스, 그레나타, 앤티가, 바부다가 있고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바베이도스, 트리나다, 더 토고바가 있습니다. 주요 언어로는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이탈리아를 씁니다. 소수 언어로는 이민자 사회에서 자국어가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주 인종은 백인, 흑인, 황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에스키모, 에버리진, 물라토, 메스티소, 삼보, 혼혈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목록은 완전히 북아메리카로 분류된 나라는 미국, 캐나다뿐입니다. 멕시코부터는 가끔 중앙아메리카로 분류되고요.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 키츠네스,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연방과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비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고 바베이도스는 카리브해로 분류됩니다. 북미는 미국의 북반구와 서반구에 있는 대륙입니다. 북쪽은 북극해, 동쪽은 대서양과 남동쪽은 카리브해, 서쪽은 태평양과 접합니다. 남쪽으로는 파나마 지역을 통해 중앙아메리카와 연결되고요. 면적은 약 2,470만 제곱킬로미터고 지구 면적의 4.8%인 전체 육지 면적의 16.5%를 차지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약 6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 순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어 세 번째고 인구 순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대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오시아니아가 있습니다. 약 850만 제곱킬로미터고 인구는 4,450만 명입니다. 나라는 14개국이고 속령이 25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아니아라는 단어는 지구의 지역 중의 하나로 태평양의 육지와 섬 지역을 말합니다. 대양주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중심으로 하고 누기니섬과 뉴질랜드를 큰 섬으로 하며 미국의 하와이주를 비롯한 태평양의 크고 작은 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족학상으로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랄라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로 구분됩니다. 오세아니아의 지역은 오시아니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지리학자 콜라드 말테브르는 1812년경에 프랑스어로 오시아니아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오시아니아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라틴어의 오세아누스는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어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오세아니아라는 용어는 다른 대륙 집단들과는 달리 그 지역의 부분들을 함께 연결하는 것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국제연합 지오세미에서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파푸아 뉴기니 동쪽의 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하지만 인도네시아, 뉴기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오세아니아를 세계의 일부 중 하나라는 의미에서 대륙으로 간주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대륙으로 보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리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판을 분류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판과 태평양의 다른 섬들은 오세아니아라고 불리는
하나의 준 대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예, 5대양과 6대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5대양과 6대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호주의 월칭 마틸다라는 민요가 되겠습니다.